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 나이에 인생 공부를 다시 하는 경험을 했어요. 원래 저랑 남편이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서 지역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만났거든요. 지역 이기주의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 빼면 다 좋은 분들이라 그냥 못돼 먹은 인간들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특히 부녀 회장이라는 여자가요. 어디를 가나 이상한 사람은 꼭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인심 좋을 것 같은 동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 저처럼 귀농을 한다거나 귀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교사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라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학교 자체가 달라서 평소에는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남편 동료 교사가 저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저와 남편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남편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그렇게 정식으로 선을 봤네요. 두 사람 다 학교 선생이라 함께 대화할 주제도 많았고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결혼해서 저희는 딸을 하나 두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딸이 매일 자라는 모습이 저희 부부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리라 매일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네요. 딸아이도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것처럼 잘 웃는 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티 없이 웃고 어른들 눈치 살피지 않는 모습에 아이가 참 맑고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네요. 딸은 유치원도 잘 다녔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지냈어요. 그러던 딸에게 이상을 발견한 건 3학년 때였어요. 아이가 열이 나고 발진이 있어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이고 재웠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와서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로 이상하게 피곤해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덜컥 겁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혈액 검사며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무슨 심장 문제라는 거예요? 가와사키병이에요. 급성 혈관염인데 그것 때문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둘 다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을 얼마나 질책했는지 몰라요. 애가 그렇게 아프면 처음부터 큰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그냥 감기나 가벼운 홍역인 줄만 알고 약국하고 동네 병원만 가서 병을 키웠어. 내가 무슨 엄마야.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한심하다. 그러지 마, 여보. 나도 마찬가지지. 내가 그냥 감기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 못한 거야. 진짜 원인은 나한테 있어서.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어리석어서.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어린 딸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네요. 불쌍한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어요.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 미연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자. 당신이랑 내가 의연해야 애도 담담하게 극복하지. 알았지? 알고는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서.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우리 잘해보자, 여보. 아이는 우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조그마한 아이한테는 너무나 큰 수술이었죠.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수술이 끝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여러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당분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느라 학교는 당연히 휴학계를 냈고요. 퇴원 후에도 한동안은 운동도 제한해야 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해서 저 역시 휴직계를 내고 아이 옆에 붙어서 내내 병간호를 했어요. 아이는 친구들처럼 학교에도 가고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연아, 조금만 참고 운동 시간 점차 늘리고 숨 안 차게 되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어. 학교도 다시 가고, 그러니까 병원 잘 다녀야 돼. 알았지? 병원 너무 싫은데. 병원만 가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입원한 사람들 보면 나처럼 다 아픈 것 같고 다 싫어. 그 사람들도 다 미연이처럼 나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는 거잖아. 미연이도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잘했잖아. 미연이 끝까지 잘 다닐 수 있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럼 엄마가 나 안 죽게 지켜줄 거야? 딸아이가 순진한 눈망울로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꾹 참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죽기는 왜 죽어? 그런 일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제 건강해질 일만 남았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 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러셨잖아. 어떤 심정이었는지 너무 잘 알겠어. 왜 내가 안 아프고 우리 미연이가 아픈 건지. 엄마가 딸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어쩌면 좋아. 아니야. 이제 잘 낫고 있잖아. 조금 있으면 다시 건강해져서 전처럼 명랑해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 잘 버텼잖아. 나도 당신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다잡는다고.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좀 더 힘내보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딸은 더 이상 운동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은 와야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체육도 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아도 됩니다. 미연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그제 딸아이한테 정이 든 담당 의사 선생님은 다정하게 딸아이를 격려했고 우리 가족들은 그날 기쁨에 겨워 홈파티를 열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고 케이크도 사왔죠. 저희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딸아이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딸뿐 아니라 가족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남편과 딸의 건강을 위해 식단도 조절하고 좋다는 영양제도 잘 챙겨 먹였네요. 학교로 돌아간 딸은 금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공부도 잘했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교에서 손꼽을 만큼 우등생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딸한테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면 딸은 친구들을 집으로 하루 불러서 모르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가며 가르쳐 주더라고요. 간식을 챙겨주며 친구들 가르치는 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대견한지 절로 웃음이 지어졌어요. 얘들아,
우리 미연이한테 배울 게 있어? 너네 같은 반이잖아. 같은 학생인데 대학생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낫지 않아? 아니에요. 미연이가 훨씬 더 설명도 쉽게 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맞아요. 선생님들 설명은 좀 어려운데 미연이는 되게 쉽게 알려줘요.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야무지고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좋은 아이가 친구들을 선뜻 돕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기특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늘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딸은 법대에 가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돈 잘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 변론도 해주고 싶어. 좋은 법무법인 중에 공익 변론 많이 하는 데도 있대. 그렇다고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잖아. 현실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데 엄마 아빠보다 너에 대해 먼저 생각해. 아니 엄마. 나 어릴 때 아파서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병원비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잖아. 그리고 자식은 나 하나뿐인데 내가 듬직해야지. 아이가 아프고 나서 너무 성숙했다 싶을 정도로 박지만 진중했는데 이렇게 속이 깊을 줄은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예쁘기만 했죠. 딸아이는 무난하게 좋은 대학의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주임을 맡고 있었는데 학부모들 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희 세대가 지금보다 더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교사들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아이만 특별히 잘 봐달라고 하는 학부모에 다른 애들을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된 학생과 학부모 등 지금이나 그때나 문제는 매 한 가지였어요. 선생들 사이의 일 분배나 조율도 해야 했고요. 당시 저는 한 학부모한테 꽤나 시달렸는데요. 3학년이고 전학을 온 여학생의 어머니였는데 젊은 축에 속했어요. 자기 아이 담임이 딸아이를 원하는 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서 툭하면 찾아왔어요. 저한테 담임한테 징계 같은 거라도 하기를 바라던데 아무 잘못도 없는 선생을 징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도 딸 하나 가진 엄마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친절하려고 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었네요. 저는 그저 우리 딸 공부하는 거 바라보고 우리 가족 행복한 시간들만 떠올리며 그런 시간들을 버텼어요. 딸은 너무나 기특하게도 대학 졸업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심장병이 생겨 아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슴 졸이며 지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마치 다 꿈이었던 것처럼 딸은 당당하게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감회가 남달랐네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내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유, 그런 말 마라. 너 먼저 쓸 거 쓰고 우리는 나중에 챙겨도 돼. 아니야. 나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섭섭하다고.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정말 장하고 고마워. 건강하게만 있어줘도 감사한데 이렇게 네 인생 열심히 살아주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네가 사법시험 붙고 변호사가 될 거라서가 아니야. 네 인생 주어진 대로 잘 살고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아. 엄마는. 내가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지. 엄마 아빠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 힘든 사람 절대 모르는 척 하지 않고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했잖아.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나는 내 병도 그래서 나았다고 생각해. 정말 너무 철든 소리를 하는데
남편도 저도 목이 메었어요. 저희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자식이라니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딸은 연수를 잘 마치고 좋은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새내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차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네요. 딸은 어떤 사건을 맡든 선배 변호사가 무슨 일을 시키든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는 딸이 몸을 상하면서 일하는 걸 바라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엄마, 우리 다 이 정도는 밤새면서 일해. 그리고 쉴 때는 또 확실히 잘 쉰다고. 나 건강 위해서 많이 노력해. 밥도 자극적이고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안 먹으려고 하고, 야채도 많이 먹고, 현미밥도 일부러 찾아서 먹어.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서 운동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야. 운동 좀 해. 아빠 보고도 하라고 하고. 딸아이 잔소리에 저는 운동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동네 휙 돌고 공원 산책하고는 운동 끝났다며 다른 거 하기를 귀찮아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둘 다 건강검진 문제 없었으니 크게 신경을 안 썼네요. 딸은 법무법인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해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더 중요한 사건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공익 변호도 계속했고요.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몇 년 후 저도 정년퇴직을 했어요. 딸은 일한다고 바빠서 결혼을 안 하다가 저희가 정년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죠. 그러고 났더니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 즐기자고. 당신도 고생 많았어. 지금도 미연이 때문에 가슴 졸이는 거 아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옆에 떡하니 김서방도 있잖아. 그래요, 맞아. 당신 말대로 이제는 한시름 났어요. 당신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 수고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지만 남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네요. 인생이란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뜻밖의 위암 판정을 받게 됐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딸과 사이는 요즘 암 생존율도 높고 수술 후 경과도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를 많이 위로해줬네요. 둘 다 그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와서 모든 수속을 다 해주고 지들이 의사 만나서 설명 다 들었고요. 수술날은 아예 시간을 비우고 와서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고 회복도 잘 되었어요. 태어난 남편이 어느 날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시골 가서 살까? 내 친구 한 놈은 저기 강원도 간다고 하더라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야. 나 이렇게 아프고 났더니 당신도 어디 아프지 않을까 걱정되고. 공기 좋은 데에서 흙 밟고 풀냄새 맡으며 사는 게 좋다잖아. 금방 딴 야채 먹고. 우리 그러자. 어? 그럼 우리도 강원도로 갈까? 어디가 좋아? 나는 따뜻한 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한 보름 정도 논의를 더 한 후에 따뜻한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딸 부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딸 부부는 잘 생각했다며 공기 좋은 데에 가서 한가롭게 살라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나랑 오빠가 바로 갈 거니까. 알았지? 거기 병원 가는 건 어때?
아우, 차 타고 1시간쯤 가면 바로 대도시야. 대학병원 있고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꼭 불러. 딸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우리를 내려보냈어요. 저희 부부가 내려가기 전 이미 사위가 우리가 살 집과 땅을 싹 둘러보고 리모델링을 다 해줬고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줘서 저와 남편은 몸만 편하게 내려갈 수 있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열심히 짐을 나르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 함께 가까운 데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더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대문 밖에서 저희 집을 기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분이세요. 저희 여기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게, 얼마 전까지 공사한다고 이 주변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보통 불편을 끼친 게 아닌데 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했네요. 내가 여기 부녀회장인데 그간 불편하게 한 것도 있고 마을 사람들한테 미리 양해도 안 구했잖아요. 저희 불편한 값으로 오늘 30만 원만 받읍시다.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부녀회장이라뇨. 저와 남편은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남편이 좋은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네, 회장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랑 집사람은 서울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제 건강 문제도 있고 집사람도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해서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동안은 저희 사위가 여기 공사 책임자와 소통해 왔어요. 그래서 인사가 늦었네요. 일단 짐 정리를 다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댁이 어디신지 알려주세요. 아, 글쎄, 서울에서 멀어다 왔건 필요 없고 일단 저희 불편하게 한 값은 주세요. 그리고 그쪽 연락처부터 줘요. 그럼 내가 우리 집 주소랑 보낼 테니까. 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30만 원을 내놓으라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사 오고 첫날부터 괜히 감정 상하기 싫고 첫 시작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바로 현금으로 달라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던 비상금에서 30만 원을 내줬네요. 부녀회장은 일방적으로 제 번호를 알아가서는 정말로 자기 집 주소를 보냈어요. 저녁 먹기 전에 인사를 오라나요? 참나. 저랑 남편이 그렇게 오래 교직 생활을 하고 많은 교감 교장을 거쳤지만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 어느 권력자보다도 더한 것 같았죠. 아무튼 우리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짐 정리를 하다 말고 저녁 5시쯤 부녀회장 집을 찾아갔어요. 주소가 나와 있어도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주변에 알아볼 만한 특징 있는 건물이 없어서 찾는 데에 좀 애를 먹었어요. 부녀회장 집은 그 근처에서는 꽤 크고 좋은 3층 빌라의 3층이었어요.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 세트를 사서 들고 갔는데 부녀회장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서울하고 달라서 학교 선생이었던 대단한 사장이었던 뜨내기는 뜨내기예요. 알겠어요? 있을 동안만이라도 협조 잘 하시라고요. 회장님, 저희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남은 여생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고 그 바깥 양반은 좀 조용히 하시고 한 사람 나랑 얘기 좀 해요. 부녀회장은 아무 말 안 한 남편을 무안하게 만들더니 대뜸 저를 보았어요. 그 보니까 집 뒤편으로 땅이 꽤 넓던데 울타리를 산 입구 전까지 쳤더라고요. 그 땅 다 산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울타리 친 데까지는 저희가 산 거 맞아요. 그거 다 어떡하시려고? 서울 사람이 밭일을 제대로나 할 줄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 텃밭을 우리 부녀회에 기증해요.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그럼 우리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심어서 각자 가져갈 테니까.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요. 잘하지는 못해도 거기 허브농원처럼 만들려고 하고요. 무작정 저희 땅을 기증하라고 하시니 왜 그러시는 건지. 왜라니? 우리가 편하게 놀 데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노는 거라면 마을회관이나 양로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엄연히 저희 땅이고 저희 집 거실에서 훤히 다 보이는데 누가 우리 집 마당에서 그러고 있으면 저희가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지나친 요구 같으시네요. 여기 사람들이 평생 농사 짓고 일만 했다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저희도 일하는 사람이나 하지 안 그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심심풀이로 밭을 가꿀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생각해놔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을회관 이용할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어제 바로 전기시설 다시 수리하고 에어컨도 새로 들였거든.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다 걷었으니까 그쪽도 40만 원 내요. 내가 계좌 보낼 테니까 거기로 모레까지 보내요. 늦지 마요. 그러더니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는 황당해서 그날 저녁 먹을 생각도 못하고 여기 내려온 걸 잘한 건지 고민을 했네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부터 마을회관 이용하게 될 테니까 돈을 내자고. 그게 정말 40만 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보니까 우리처럼 귀농한다고 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러는 거겠지. 저희는 어쨌든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부녀회장 계좌로 보냈어요. 오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돈 70만 원이 나간 거죠.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 정도는 부녀회장과 마주치는 일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자연이 좋아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침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새소리에 온통 초롱인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없는 벌레들도 있고 불쑥 튀어나오는 동물들도 있었지만 이게 다 흙이 있고 풀이 있고 숲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니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주말에 찾아온 딸 부부도 저희가 편해 보인다며 잘 됐다고 좋아했고요. 딸내가 하루를 자고 다음날 떠난 후에 처음으로 마을 회관 갈 일이 생겼어요. 경로잔치 회의를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 회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자가 저희를 가로막았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죠? 차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남편이 말하자 그 남자는 손부터 내밀었어요. 여기 한 달 주차장 이용 20만 원. 그것부터 내시고. 누나가 그러는데 그 댁 뒷마당 텃밭 안 내줄 거면 오늘 회의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좀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니, 차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주차장 이용료부터 내라뇨. 그건 그렇다 쳐요. 우리 텃밭을 안 내놓으면 못 들어간다뇨. 그쪽이 부녀회장 동생이면 동생이었지. 무슨 권한으로 이러세요? 내가 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누나 말 안 들으면 여기 참석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남편도 화가 났고 저희는 회의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제가 장을 보러 시내 가까운 마트를 가느라 차를 몰고 나갔는데 마트 주차장에 있던 이장이 또 다짜고짜 20만 원을 내고 텃밭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인상 좋고 등치 좀 있으신 제 또래 여성분이 오더니 이장한테 이러더라고요. 충식이 너무하냐? 또 네 누나 꼬붕짓 해? 니들 자꾸 그러면 나 진짜 구청장 면담심 당할 거야. 니들 신고한다고. 할 수 있으면 해보쇼. 어차피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
이장은 툴툴거리며 자리를 떴고 그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새로 수리한 집 이사 오신 분이죠? 저는 거기서 쭉 나와서 왼쪽 길로 돌아서 안에 있는 집에 살아요. 김영숙이에요. 아, 예. 이진희예요.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우, 별 말씀을요. 여기가 작은 동네다 보니 저것들이 몇 년 전부터 부녀회장, 이장 완장차고서 아주 보통 행패가 아니에요. 저 둘 때문에 얼마 못 있다 나간 외지인도 있고요. 아, 저것들 못된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청이고 파출소고 저 인간들을 싸고 드는 것 같더란 말이죠. 아무튼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저희도 이렇게 사정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걱정 마시고 어울리세요. 못하면 점심 먹으러 저희 집 오세요.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그날 점심을 그 여자분 댁에서 먹으며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부녀 회장과 그 동생 이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잠잠했어요. 그새 저희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안면 트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다른 집 밭일 도우러 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밭일도 배우고요. 한 번은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저희를 노려보는 부녀회장이 서 있었어요. 어쨌든 부녀회장 파화가 있으니 몇몇 분들은 저희와 어울리지 않으려고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니 또 뭔 일을 저지르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을 때 아니나 다를까 부녀회장이 저희 집 초인종을 요란하게 눌러댔어요. 나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보아하니 마을 잔챙이들하고 좀 어울리던데. 그럼 마을 회관에 올 일도 생길 거 아니겠어? 우리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정식으로 마을 사람이 되는 거니까 300만 원 준비하고 이제 곧 우리 엄마 생신이야.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으로 20만 원 모아서 줬으니까 거기는 주차장비하고 해서 40만 원. 이거는 내일까지 준비했다가 우리 동생 오면 주면 돼. 300만 원은 언제까지 돼? 아니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봉이에요? 무슨 사람 보기만 하면 돈을 달라고 해요. 주차장비는 뭐가 됐든 필요한 거니 줄 수 있지만 대거머니 생신 비용을 달라뇨. 그리고 발전기금은 어디다 쓰는데요? 그거 여기 사람들 전부 300만 원씩 냈어요? 그거 계좌로 보내라는 거 아니죠? 저번에 저희한테 돈 받을 때처럼 따로 현금으로 달라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못 줘요. 아니 어디 남의 동네 와가지고 뻔뻔하게 그냥 눌러 살려고 들어. 댁들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을 지키고 가꾼 게 얼만데 어디다 대고 내역서 같은 걸 요구하는 거야? 말하는 걸 보니 왕년에 회사 좀 다니며 일해본 사람 같은데 그런 경력으로 동네 사람들 위에 서서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사실 저는 그때 부녀 회장을 보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 속에 숨겨서 나갔거든요.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이걸로 어떻게 해보고 안 되면 저희도 이 동네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슬쩍 마트에서 처음 저를 도와줬던 분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아, 나라고 안 해봤겠어? 그래도 마을에서 말 좀 해본다는 사람들이 위에다가 얘기해봤지. 근데 왜인지 뭐 흐지부지 넘어가더라고. 저와 남편은 참 고민이 됐어요. 이런 게 시골의 폐쇄적인 면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저희 부부가 생각 중인데 누가 저희 차 앞 유리에 잔뜩 흙을 뿌려놓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 부녀회장 동생이라는 이장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바로 두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발뺌이었어요. 무리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여기 다 있어요. 요새 블랙박스로 다 찍히는 거 몰라요? 제 말에 부녀회장은 움찔하는 것 같더니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생일 비용하고 300만 원 안 내나? 이 동네 사람들 다 주는 걸 굴러온 돌들이 왜 물을 흐리고 안 주느냐고. 아예 앞까지 쓰면서 앞으로 여기서 편히 못 산다며 으름장을 놓는데 저와 남편은 말이 통하지도 않고 피곤하기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힐링이 아니라 없던 병까지 생길 지경이라서 진짜 다 놓고 가버릴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나 남편 목소리가 안 좋은 걸 눈치챈 딸은 무슨 일이냐며 꼬치꼬치 물었고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딸이 속상해하며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일 생겼을 때 말하지. 왜 여태 가만히 있었어? 너 바쁜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여기서 사는 건 우리잖아. 우리가 감당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나랑 오빠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혹시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녹음이나 녹화한 거 있어?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집에 찾아온 거랑 오늘 말한 건 녹음했고 우리 차에 흙 뿌리는 건 블랙박스 영상 있어. 딸은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이틀 후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사위도 같이요. 그리고는 바로 부녀회장을 찾았는데요. 보니까 사람들하고 마을회관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을에서 하는 일은 꼭 마을회관에서 하는 사람인데 여름맞이 일손 돕기 뭘 한다고 회관에 있더라고요. 일단 딸과 사위가 정중하게 부녀회장과 이장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부녀회장은 안이 꼽다는 듯 저희를 보며 나왔어요. 먼저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녀회장님 맞으시죠? 저희 장인장모님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주차비가 20만 원입니까?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차를 몇 번이나 끌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비용, 발전기금 이런 거 왜 계좌로 안 받고 현금으로 걷어요? 그리고 발전기금이라는 걸 부녀회장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외지인은 빠져.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고 여기서 살 사람들이 마을 발전 위에 못 돕겠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우리랑 같이 서로 돕고 살 사람들하고 있어야지. 그럴 마음 없으면 소용없어. 그게 부녀회장 권한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 내려온 문서라도 있어요. 이거 횡령 착복 맞는 것 같은데요. 내역서랑 관련 조항 보여줄 수 없으면 제가 직접 여기 관할 경찰서에 가서 말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자 부녀회장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디 해봐. 그게 통하나. 내가 그 바닥 공공기관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야. 알만한 인맥은 다 안다고? 아, 그래서 여태 무사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 거기 경찰서장 말이에요. 제 선배님 직속 부하 같은데요. 뭐라고? 댁이 뭔데? 허풍을 치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둬? 허풍 아니고요. 제가 경찰대학 행정과 교수인데 저희 선배님이 지금 이 도 경찰청 높으신 분이에요. 그 경찰서장님은 당연히 밑에 사람이죠. 제가 가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녀회장님이 저희 장모님한테 했던 말들 녹음 파일도 있고 동생이신 이장님이 장인어른 차에 흙 뿌리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저희 딸이 나섰어요. 이거 법적 문제 저도 검토해 볼 거예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며 제 딸이 법무법인 변호사 명함을 주자 부녀회장은 얼굴이 하얘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방송 기자인데 이런 소스 주면 참 좋아하겠죠? 이거 공론화 시켜볼 생각이에요. 제 딸이 이렇게 말하자 부녀 회장은 마른 침까지 삼키며 제 딸 손을 잡더라고요. 아우, 잠깐만. 거기 그 사위분도 잠깐. 이거 진짜 문제 삼으려는 거야? 이거 그냥 작은 마을에서들 있었던 일이 뭐 대수라고. 누가 신경 쓰겠어? 그러자 사위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귀촌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걸 왜 신경 안 쓰겠어요? 아픈 노인들이 귀농해서 요양하며 살겠다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며 병 생길 상황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돈 요구하는 시골 텃세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씩이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하면서 사용 내역도 없다고 하니 이건 문제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자 부녀 회장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거 내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어떻게 자식들 좀 말려봐. 어? 제가 왜요? 저희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어요. 텃밭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더는 못 참아요. 이거 우리 사위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가 제보할 수 있는데 다 제보할 거예요. 그러자 부녀 회장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이거 좀 그냥 넘어가줘. 같이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 만들어서 서로 뭐가 좋겠어? 그러자 딸이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쪽에서 먼저 얼굴 보기 불편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못 견디고 나간 사람들도 있다던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귀촌을 해서 살겠어요? 각오하고 계세요. 그제야 부녀 회장은 갑자기 존댓말을 하며 아예 무릎을 꿇었어요.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민센터에서 일 좀 해서 그냥 다 관행이려니 하고 그랬어요. 주민센터에서 일한 사람이 이런 걸 관행이라고 생각하다니 더 심각하네요. 바로 경찰서장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사위가 따끔하게 말하자 부녀 회장은 급하게 자기 동생을 불러 같이 무릎을 꿇게 하고 싹싹 빌었어요. 제발 자기들 신고하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이래 두르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결국 사위와 딸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부녀 회장과 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벌금도 물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더라고요. 결국 파출소 내와 공공기관에서 부녀 회장 집안 편의를 봐준 사람들까지 징계를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새로운 부녀 회장은 저희를 제일 먼저 도와준 분이 되었어요. 이장도 다른 분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 진짜 마을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제야 순진했던 마을분들은 부녀 회장과 이장한테 돛뜯긴 이야기를 하나둘씩 하더라고요. 뜯기는 줄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 줬던 거였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지냈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원했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저와 남편 없이는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던 제 딸이 이렇게 저희 든든한 힘이 되어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딸하고 사위도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오고요. 저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요. 혹시라도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이야기를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맞춰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다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